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헌터 안녕하세요. 조정희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부장님 조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조금 네.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네. 아, 제가 네. 블라우스가 너무 강한가 보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서 네. 뭐 하시는 분인지 또 아까는 헤드헌터 분이라는 직업이 뭘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헤드헌터는 쉽게 얘기하면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할 수 없는 직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 네. 아니면 이제 특별하게 임원급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국내 대기업하고 이제 외국계 기업이 그 한 반반 정도 되고요. 그 보통 이제 임원급들, 관리자급들 채용을 주로 하고 있어요. 특채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헤드헌터 어떻게 되냐고요? 각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들을 하시다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헤드헌터를 직업으로 가지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야 이제 헤드헌터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서 연륜이 많을수록 뭐 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 TV를 그만둔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부부장님 저요 뭔가 제가 해볼 일이 없을까요 하고 제가 만약 의뢰를 한다면 네. 저한테 어떤 걸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아, 우리 제시카님은 뭐 제가 추천드릴 만한 직종이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직종에서 저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 마케팅 홍보. 마케팅 홍보, 홍보 쪽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언론 홍보. 언론 홍보에서 대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 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좋고요.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어떤 PR이죠. 이벤트가 있고. 그렇죠. 아, 그게 PR. 그걸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PR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저도 사실 PR이라는 단어를 미국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근데 막 무슨 뭐 마케팅은 내가 뭔지 알는데 PR이래요. 근데 이 PR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혹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 P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죠. 알려야 돼요. 자기네 물건도 알려야 되고, 자기네 회사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매체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그 오랄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뭐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들도 있고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알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PR. 그것도 왠지 관심 홍보 있어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잘할 수 이 있죠. 대언론 홍보는 특히 그 이미지나 그걸 외모가 대언론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홍보도 대언론. 사실 파트가 나뉘어요. 네. 미디어 홍보가 있고 네. 대언론이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 홍보. 우리 보통 청와대에서 대변인들 나와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 홍보가 있어요. 그걸 대언론 홍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미모가 갖추어져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아무나 할 수가 거예요? 없습니다. 네. 저 혹시나 그러면 혹시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그만두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게 됐죠? 저희가 네. 지난주에 이제 유통업계, 그 전에 뭐 네이버, 다음, 네. 뭐 또 저희가 어디에 있었죠? 또 항공업계. 항공업계 진짜 있었고 매주 각종 업계를 다뤄가고 자동차도 있는데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네. 오늘은 어떤 업계를 다루실 오늘은 예정이죠? 건설업계. 건설회사. 네. 그런데 이제 건설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짓는 거. 집 짓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주택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건설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건설의 폭은 사실 플랜트, 발전, 환경, 주택, 그 다음에 뭐 건축, 토목 다 들어가죠. 아주 폭이 넓습니다. 제가 건설 토목 이런 건 뭔지 알겠는데 플랜트? 플랜트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플랜트라는 단어가 이제 공대 분들한테는 생소한 단어는 아니에요. 많이 익숙한 단어들인데 공대 출신이 아닌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네, 맞아요. 그 플랜트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큰 대형 공장. 공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오늘 이제 건설업계 중심이니까 뭐 GS 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를 들어가시면 각 사업 부문 설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플랜트 부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 플랜트라는 거는 정유, 가스, 석유화학 뭐 이런 그 큰 공장들, 네. 그 다음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 수력 발전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수처리라든가 뭐 폐기물 관리 시설, 뭐 쓰레기 처리,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된 큰 대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게 건설이라고 해서 꼭 내가 이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그거 여러 이제 가지. 주택사업 부문. 아, 그건 주택사업 주택사업 부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뭐 자이 아파트, 뭐 푸르지오, 맞아. 이편한 세상 이런 맞아, 것들은 맞아. 아이파크. 이제 주택사업 부문이죠. 아, 그렇구나. 사실 일부예요, 주택사업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는 주택사업 부문이 크고 네. 해외에서는 이제 플랜트 사업 부문이 크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근데요, 좀 건설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 확실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남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채용도 남자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놀라는 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시고 또 그래요? 입사도 많이 해요. 근데 여자가 좀 일하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막 현장에서 일할 수 힘들죠. 있죠. 근데 사실 요즘 그 영업직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뛰어드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잘 해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들은 그 섬세함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설계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들의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취업 네. 방송. 오늘은 건설업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코코팜과 맥콜린께서 친구가 현대건설 다니는데요. 정말 연봉이 세더라고요. 목 세죠. 생산직이 건설업계가. 초봉 6천이라고요? 와우. 제가 알기로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좀 연봉이 높다고 들었어요. 건설업계가 연봉이 높아요. 그런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트, 환경 이런 해외 파견 같은 경우에는 연봉선이 정말 높죠. 해외 파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왜냐하면 해외 거주 수당이라든가 위험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이 붙기 때문에 해외 파견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천, 7천, 6천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 좀 쓰는데 가장 핫바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가장 핫바리 직원이 가장 낮은 직급. 그쵸. 네. 죄송합니다. 500이래요. 한 달에 500인데 그 맞아요. 500은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되는 금액이 500이고 네. 그거에다가 해외에 사는 수당과 또 집 뭐 관련 다 따로 주기 때문에 6천은 금방 넘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와, 두산중공업은 해외 파견 초봉이 7천이라고. 맞아요. 와, 그렇구나. 핫바리가 뭐예요? 적어봐요. 미안합니다. 나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편하게 했는데 미안해. 그 요즘에 한 네. 7년 전부터 EPC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도대체 EPC가 뭐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EPC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예요. 앞자만 따서 EPC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EPC라는 거는 뭐냐면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자를 이제 EPC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설계부터 부품 조달, 시공, 뭐 공사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턴키로 다 제공하는 거를 EP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그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포스코에서 네. 그 수주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호주에 388km짜리 철도를 연결을 한 대형 항구를 건설을 하는데 이 건설의 EPC 사업자로 선정된 데가 포스코예요. 네. 예를 들면 그 대형 항구를 건설을 하는데 이 사업권은 포스코 건설이 따낸 거고요. 네. 그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다 보면은 뭐 설계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밑에 이제 벤더들을 두는 거죠. 뭐 그 안에 현지에 있는 호주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뭐 설계 부분은 네가 해. 예를 들어서 항구에서도 뭐 A 구역은 어느 건설회사가
하고 B 구역은 다른 건설회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벤더들을 계속 두면서 하청에 하청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걸 총괄하는 업체를 E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근데 갑자기 포스코에서 호주에다가 이런 걸 건설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든 건데 네. 아니 호주는 호주 자기네들의 건설업체를 이용하면 될 거거든요. 저희는 네. 외국의 건설업체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도 그런데 이용을 하나요?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 그 국내 기업 업체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동 예, 지역에서 한국의 건설 기업의 그렇죠. 업체?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술력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내 기업을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럼 대형 우리나라 프로젝트 같은 건설 경우는 그 기술이 전 세계에서 대단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의 탑이죠. 거의 탑이에요? 그럼요. 그 지금 그래요? 이제 중동의 사막을 연결을 하는 그 배수로 공사, 네. 그 다음에 그 물을 끌어오는 공사,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뭐 포스코, 예, 대단하죠.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혹시 뭐 이렇게 네. 비교되는 뭐 경쟁 나라가 뭐 이런 일본. 건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이 떠오르고 있죠. 아,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2년 전에 그 이제 국내 건설회사들이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뭐 손실을 봤다 이런 기사들이 한동안 나왔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대형 프로젝트들 뭐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뭐 공항을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그 대형 프로젝트들을 할 때 네. 국내사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액을 적게 넣는 거죠. 돈을.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하게 된 거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를 변경해서 조금 더 설계 비용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네. 그 설계 변경해서 그 금액 자체 올리는 게 이제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수주를 하기는 많이 했는데 저가 수주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들 이제 순이익에 문제가 생겨서 네. 한동안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회복이 됐고 네. 또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서도 이제 건설회사들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회복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히 전 세계에서 건설업계 쪽에서는 탑이라고 네. 할 수 있으니까 건설업계 취업을 꿈꾸시는 여러분들도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업계를 준비한 사람들한테 10대 대형 건설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10대 대형 건설사 1번. 이거는 이제 순위는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신인 변하니까요. 1위 현대건설. 1위가 아니고 그냥 1번, 2번으로. 1번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건설이랑 또 틀린 건가요? 네, 달라요. 아, 틀려요? 네, 아이파크.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봤을 때 네. 그 사업 부문이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하고 건설이 나눠지는 것도 있고, 네. 뭐 토목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우리 그 건설회사 순위를 보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네.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네. 한진중공업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중공업 회사들이 그 건설회사 순위에 올라와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플랜트 사업들, 에너지 사업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고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부문이 그 중공업 쪽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건설회사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한화건설입니다. 대림건설이 아니라 대림산업이래요. 대림산업. 대림산업.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뉴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네. 뉴스에서도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대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대기업이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건가? 이건 특별한 무슨 스카이 대학 나온 데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제가 정말 살짝 많아요. 알아본 바만 해도 서희건설, 대방건설, 림강토건, 도문건설, 서영엔지니어링, KCC건설, 금도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까지 이거 수십 가지. 토건회사도 엄청나죠. 많죠. 네? 토건, 토건. 남광토건, 네. 뭐 이런 그 토목공사들 하는 회사들.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건설 파트가 사실 취업을 하기에 그 채용 비중이 높지 않을까? 전반적인 산업군의 그 비중으로 봤을 때 네. 그 이 건설업계 쪽이 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전자 반도체, 자동차, 건설 이렇게 되시죠. 그렇게요. 네. 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요, 네. 만약에 이제 상경 계열들 나온 친구들, 뭐 네. 재무회계를 공부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음. 예, 건설업계에서 만약에 이번에 한 10,000명을 뽑는다 네. 라고 한들 상경업계 친구들이 정말 실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전공한 친구들을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전공. 전공은 사실은 이제 다양해요.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전공자만, 공학 전공자만 뽑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이제 재무를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작년에 본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분은 이제 상경계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그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네. 중소기업에서 재무 쪽 일을 좀 했었어요. 잠깐.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전문대를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근무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네. 본인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그 이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또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찾은 돌파구가 뭐였냐면 해외 건설 현장들을 가보면 원가 회계나 재무 회계 쪽에 회계 담당자들을 필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본사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지역별로 네. 그 현장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지원을 해가지고 네. 정말 좋은 연봉으로 취업이 수가 됐죠. 있구나. 그래서 추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영어가 아주 능통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어를 하되 뭐 능통하게 하지는 않아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만 하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가서 취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제가 EXID님 별풍선 1개, 빠세아님 별풍선 1개 팬가입 어서 네. 오세요. 한나름님 별풍선 10개 팬가입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황동구리님 별풍선 50개 팬가입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꼭 그렇게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건설업계에서 미대 출신도 그렇죠. 뽑는다고 네. 충분히 뽑아요.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또 그에 맞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보통 자격증이 있죠. 건설업계를 네. 준비하신 분들은 뭐 건설 기사 자격증, 그렇죠.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 뭐 그다음에 또 토목에 관련된 네. 자격증을 많이 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건설업계 나도 취직해야 돼 하고 갑자기 막 이 자격증들만 막 미치도록 공부를 한다고 그게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사실 이 기사 자격증은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취득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들도 많고 입사할 때 더 쉽겠죠. 네. 그리고 자격증.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건설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요,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그러면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현장 경험을 저희가 쌓을 수 있는 오히려 건가요? 다른 직장보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현장 경험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도 좀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프한 아르바이트.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축 현장에서의 노가다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네. 뭐 대형 건설사들이 어떤 프로젝트 수주를 할 때 그 이제 파트타임이나 그 알바로 뭐 한다든가 네. 아니면 분양 사무실에서 또 채용을 한다든가 네. 이제 프로젝트별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위의 프로젝트들에 따라서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인력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다면 대학교 네. 2학년, 1, 2, 3학년 때 막 무진장 찾으면 분명 길이 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구나. 네. 아, 무조건 노가다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설이라고 하면 무슨 어디 학교 건설과, 토목과 이런 것만 나와야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잖아요. 들었어요. 기계 설비, 또 전자,
이쪽도 굉장히 취업률이 여기에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기도 그렇고요. 네. 다양해요. 화학공학, 그 다음에 전기공학, 네. 그 다음에 뭐 환경공학, 그 다음에 지적학, 뭐 그 지적학도. 토목, 건축, 그 기계공학, 기계설계 다양하죠. 사실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화학과 출신도 찾고. 그러니까 보통 공대 출신들은 거의 다 흡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대만 일단 가면 건설업계는 누구나 다 욕심내볼 수 네. 있다. 그 7년 전부터 EPC 쪽 사업이 이제 호황을 이루면서 사실은 지방공대나 네. 전문대 출신들도 사실 대기업에서 채용들을 많이 해갔어요. 어. 정말 우리 이렇게 막말로 표현해서 싹쓸이를 해간다고 할 정도로 대기업에서 많이 채용들을 했어요. 현대, 삼성, 대우, GS 엄청나게 채용을 했죠. 즉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럼 선생님 공대가 답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기업 공채에 지원을 해서 바로 이제 선발이 되고 입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에서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뭐 이번에 한화에서 뭐 대우에서 몇천 명 규모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수를 다 채우지 않고 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사실 신입에 대한 채용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신입으로 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장들 를 조금 알아보세요. 그래서 조금 작더라도 본인이 좀 알차게 그 업종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좀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아니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론적으로 더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한번 지원을 해볼 만하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한 2, 3년 쌓으시면 네. 그때부터는 사실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요. 네. 또 대기업들이 요즘 그 경력사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여러분 무조건 보통 대학교 나오면 이제 무조건 대기업만 이렇게 바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건설 쪽에 뜻이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좀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하셔서 조금 좀 일을 하시다가 더 대기업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많은 길이 여러분한테도 네.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지잡대라고 이제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나는 지잡대 나왔는데 저는 취업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매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나는 대학이 좋지 않은데 취업이 가능하냐? 대학 제가 현장에서 사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펙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뭐 인서울 안에 무슨 과를 나와서 뭐 영어는 몇 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국내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도 내실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차근차근 출발을 하셔서 정말 그 좋은 기업으로 입사를 하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으셔서 본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들 중에서도 본인이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스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토익 몇 점, 자격증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본인만의 경력상으로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 대학 출신이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네. 특히 또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들은 사실 그 출신 학교를 많이 보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M, IBM, 뭐 휴레패커드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막 근데 그렇지 학벌이? 않아요. 의외로 지방대 출신들이 많고요. 예, 지방대 출신들 여기는 오히려 그 편견을 갖지 않고 뽑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시고요. 영어 자격을 조금 갖추신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이래나 저래나 영어가 또 답이네요. 그쵸? 영어를 좀 잘하시면 하여튼 여러분한테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외국계 거. 기업도 사실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네. 우리가 아는 몇백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외국계 기업들은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원맨 오피스라고 그러죠. 한 명이 있는 그 회사부터 한 50명까지의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외국 기업계가요? 예. 그래서 2, 30명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의외로 그 회사들이 채용이 꾸준히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도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네. 그 바로바로 공채 공고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전공하고 관련 있는 기업들군들을 좀 찾아서 인사부 쪽에 이메일들을 다 보내놓으세요. 이력서들을. 회사에 전화해서 지원하고 싶은데요. 그럼 뭐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자리가 나오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뭐 경쟁률 낮죠. 그렇죠. 경쟁률이 의외로 낮습니다. 근데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인사 담당자한테 이메일 보내고 나를 피하라라는 얘기를 많은 업체, 많은 사람이나 어디서 하고 있지만 잘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안 하고 그걸 하는 걸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 기회를 막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아이들은 회사에 와서도 분명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을 좀 말씀하세요. 보니까는 네. 왜 제 얘기 안 읽어줘야 하시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아시는 방송과 이 방송은 약간 틀립니다. 왜냐면 저희는 정보 전달을 위주로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정보가 준비한 게 이렇게나 많은데 여러분이 무조건 질문만 하시다가 그걸 답하면 한 명을 위한 방송이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방에 계시는 700명 이상의 분들과 다 같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계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정보력을 저희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려면 어떤 자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막 나 어디 대학 가야 되냐고 막 그러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자, 들어드릴게요. 이 와중에 우리 청담동 초코고님께서 별풍선 10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자질을 그러니까 만약 건설업계도 무조건 사람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계공학이다. 토목이다. 전공했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닌데 그럼 이력서나 자소서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구직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사실 건설업계만큼 실무형 인재를 찾는 기업을 찾기가 힘들죠. 실무형 인재. 실무형 인재. 네. 사실 건설업계 이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터프할 것 같죠. 노가다. 몸으로 하고 일 끝나고 다 막걸리 마실 것 같아요. 조직 색깔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네. 맞아요. 여기는 그 현장 중심의 실무 인재. 그러니까 여기 보통 많이 이제 찾는 분들은 그 건설업계 분위기를 아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대졸 신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대기업군도 마찬가지고 1군, 2군 밑으로 내려오는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터프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을 관리한다든가 험하잖아요. 인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하면서 그 터프한 조직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부터는 그 조직 친화력이라든가 뚝심도 있어요. 좀 그래야겠다. 채용하는 덕목 중에 뚝심. 그리고 봤을 때 저 사람 성격 좋겠다. 현장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팀워크 좋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들을 하기 때문에 그 해외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외 경험을 좀 하고 해외 파견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영어 능력도 영어 능력이지만 영어 능력보다 뭐냐면 내가 나갈 의사가 있어야지. 나는 해외 현장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저 중간에 가가지고 그거 그만두고 온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로 이제 그 플랜트들이나 대형 수주를 많이 하는 곳은 중동이에요. 중동. 그렇죠. 사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정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독하답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하시죠. 그 수주를 받을 때 그쪽에 그 결정권자인 국왕이 물어봤대요. 여기 너무 뜨거워서 일 못하는데 그 착공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라고 그러셨대요? 우린 뜨거울 때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해요. 실제로 밤에 네. 일해요. 그래서 맞아. 네. 그러니까 우선은 영어 능력도 좋고 자격증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뭐 종합 상사들 얘기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 뭐 남극에 뭐 북극에 극지방에 뭐 선풍기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냉장고 팔고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뛸 의사가 있어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선 경력이 한 20년 돼가지만 네. 내가 좀 더 진취적인 일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해야지 나이 들면 못해요.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맞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중동에 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돈은 또 많이 벌잖아요. 그럼요. 돈 많이 벌죠. 왜 꼭 가족 중에 누구 우리 이모부의 누가 옛날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가가지고 한국 해외 돌아오면 건설자. 돈 엄청 벌어가지고 오고 맞아요. 돈은 또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죠. 많이 주죠. 근데 또 요즘은 경험이에요. 네. 의외로 두바이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나가고 싶어 한다. 오히려요? 거기가 좋아서. 그래요. 오히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맞아요. 좀 좁게 생각을 하시고 남의 네. 눈도 신경 쓰이고 하니까 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700만 원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게요. 700만 원은 주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 조금 직급이 올라가시면 더 받고 초봉이 700 정도라고 700이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일반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제시카 방송국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시는데 방송국 취업은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몇 주 후에 준비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금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청담동 초코고님 별빛선 계속 고마워요. 청담동 초코고님이 좀 또 건설업계를 좀 잘 아시나봐요. 좋은 정보 주시고 계시네요. 오케드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네. 업계 초봉이 7,7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삼성물산이면 어느 정도 받나요? 시는데 혹시 연봉 정보를 좀 알고 계신가요? 삼성물산이 연봉이 높죠. 그런데 초봉이 7,700까지 가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느낀 게 뭐냐면 초봉이 얼마인가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취직하기 전에는 원래 초봉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초봉 중요하지만 초봉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왜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잖아요. 대기업 몇 개군을 빼놓고는 연봉선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질 않아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 네.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보면 실제로 많이 차이 나야 1,000만 원. 뭐 몇백, 1,0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해서 내 경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에는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초봉이 얼마예요? 난 거기 초봉 높으니까 가고 싶어요 라기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쪽에 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쪽에 일이 맞을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연봉이 작아도 가셔서 거기서 전문성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중요해요. 연봉 높은데 저도 그렇고 연봉 높은데 좋아요. 근데 연봉이 높은 데는 그만큼 자격이 높다? 또 그래요? 왜냐하면 연봉이 높으면 다 가고 싶어 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연봉 높은 데들은 복리후생도 좋아요. 맞아요. 네, 복리후생도 좋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늘구멍이 되는 거지 정말. 맞아. 자, 청담동 초코곰님 초콜릿 74개, 안양사람 없소님 별풍선 10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네. 초코곰님 24개 5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K건설에 여자들이 많다 그러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남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기업 분위기지만 또 여자분들도 많이 뽑고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의 그 질문 저희가 살짝 한 5분 정도만 받아볼게요.
헝님께서 방송이 너무 좋네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림큐님이 그럼 여자들은 건설업계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많이 있죠. 건설업계에도 사실은 뭐 설계 분야도 있고, 안전? 자재나 구매도 자재 있고, 구매. 회계도 있고, 인사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으니까요. 기획도 그쵸. 있고, 네. 어떤 분이 시카님 자비랑 연락해요. 네, 자비랑 연락합니다. 건설업계가 전망이 있냐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제너럴한 질문을 해주셔서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전망. 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지금 3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아직 어떤 길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그 형들 뭐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보통 자기 그 커리어를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건설 괜찮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건설업종 좋죠. 유망해요. 사실은 그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건설 이런 쪽 말고 네. EPC나 그 플랜트 쪽은 에너지 사업 부분은 사실 상당히 유망하죠. 네. 앞으로 그 가장 돈 되는 비즈니스가 뭐라 그래요?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환경 에너지. 환경 에너지 쪽. 네.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뭐 그 수소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에너지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건설 파트는 사실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에요. 사업 부문으로는. 근데 에너지 이걸 원을 생산하기 위한 또 어떤 걸 지어야 그렇죠. 되니까. 또 공장을 지어야 되죠. 아.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사실은 이 플랜트 파트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조금 그 예전의 사업이지만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다 이 플랜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전망은 상당히 밝아요. 그런데 건설이 전망이 밝느냐 안 밝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그 건설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맞아. 사실 그게 키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내가 설계를 할 것인지 자재 구매를 할 것인지 현장에서 노무 관리를 할 것인지 노무 관리는 뭐냐면 현장 근로자들 관리하는 거예요. 네. 예, 노무 관리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이 그럼 경영학과를 전공해도 건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음. 뭐 관리 파트들도 어김없이 이 건설회사들에 있기 때문에 영업부서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영업의 폭이 이제 공대 출신들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기반으로 한 어떤 영업 으로 이제 방향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업 파트에서도 계속 채용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대 건축공학 나와서 가능한가요? 그러시는데. 그럼요. 아주대 좋죠. 아주대 공대는 알아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우리. 예. 제가 갑자기 대학교 정보 이런 거 들었어요. 네. 그 충청도에 보통 충남대, 충북대 여기를 네. 많이 알아준대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국립대로 네. 한밭대라는 곳이 있대요. 한밭대 대전에 있죠. 대전에 한밭대. 네. 근데 한밭대의 그 전체 수능 점수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대학은 높진 아닌 것 않아요. 같아요. 근데 대전에 있는 한밭대에 건축설비공학과라는 곳이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전국의 이 건축의 건축과도 맞아요. 아니고 건축과 설비와 이게 다 합쳐진 약간 좀 종합적인 과인가 봐요. 근데 네. 건축설비공학과가 전국에 가천대를 포함해서 3개밖에 없는데 이 과를 나온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이 취업을 한다는 통계가 있대요. 물론 이건 학교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또 중간에 또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된 과에서 내가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취업에 대한 문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지금 이제 관련된 전공도 좋고요. 출신 학교도 좋은데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다가 네. 그 이제 말씀을 네. 잠깐만요. 또 올라가는구나. 네. 아까 그 전공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을 반드시 건축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맞아. 예, 맞아. 건축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건축 아니라도. 그리고 여기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냥 배관 쪽으로 가자 이런데 배관도 건설이에요. 그래요? 이 배관 설계나 배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파트인 줄 아세요? 이 배관이 건설에서? 물기를 만드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 배관도 있지만 네. 가스 배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유나 플랜트 쪽에서는 배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관 설계 엔지니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직종인지 아시나요?
아,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뭔가 배관이라 그러면 뭔가 지금 뭐 배관 장치도 그래요. 하수구 고쳐준 사람을 생각하나 아니, 본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오늘 자료를 좀 갖고 올 걸 그랬구나. 우리 이제 그 대형 플랜트들을 가보면 겉에 배관들이 막 나와 있어요. 네. 회로처럼. 네. 그 배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에너지의 흐름, 오일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뭐 이 안에 유체역학도 들어갈 거고. 오. 그럼요. 배관 되게 중요해요. 배관 엔지니어들 많이 찾아요. 배관이 없으면 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배관이. 네, 그래서 혹시 이거는 또 우리 친구들이요. 다 20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20대 친구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약간 나이가 어린 친구들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배관이라 그러면 그냥 뭐 배관 이렇게 배우세요. 네. 배관 취업 잘 됩니다. 청담동 쪽어머니 별풍선 33개 네. 100개 감사하고 아까 어떤 분이 되게 심각한 고민을 얘기해 주셨어요. 공기업 6년차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건설 쪽으로 이직을 준비 중인데요. 나이가 31살이시래요. 그래서 지금 나이 때문에 건설업계 이직이 좀 걸리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축 쪽에도 어느 쪽으로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기업에서도 교육 담당자를 찾죠. 음. 건설회사에서나 건축 쪽에서도. 음. 네. 그러면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경력직으로 살려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어. 쪽, 교육 파트로. 갑자기 응, 뭐 기계 설비나 그렇죠. 이런 걸 가긴 좀 힘들겠지만 네. 그거를 살리면 충분히 갈 그렇죠. 수 있지 교육 않나. 파트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이고, 자, 명진의 토목환경공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점 3.9에 토목 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플랜트 건설 교육 수료하였고, 토익 860, 토스 6. 현재 대림건설 플랜트 분야 하반기 생각 중인데, 해외 플랜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아직 그런 인턴이나 이런 경험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만 보면 지금 스펙이 좋으신데, 네. 어떤 경험이 없다. 내가 과연 괜찮을 거냐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지원해보세요. 예, 지원해보시고, 인턴십 경험이 없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채용을 할 수 있어요. 꼭 인턴십 경험이 있어야만 채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경험이 없는 대신 본인의 인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뚝심이 있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은 한다든가, 뭐 이런 본인만의 강점, 뭐 팀워크가 정말 좋다든가 아니면 뭐 누구하고나 잘 지내는 친화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 주시면 그것도 나름대로 본인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 쌍용건설 법정 관리 중인데 두바이 투자. 아, 여기 취업하는 사람들인데 뭘 또 법정 관리까지 얘기해요. 법정 관리 기업도 사실은 괜찮아요. 채용 계속 하잖아요. 일단은 그 좀 지명도 있거나 알려진 기업들에 들어가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경력직으로 옮겨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네. 플랜튼 쪽 중동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시는데요. 좀 가라앉았었죠. 사실 작년에 옛날에? 비하면? 가라앉았었고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EPC 쪽이 붐이 확 일었다가 네. 이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났다고 하면서 살짝 가라앉았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중동 순방 다녀오면서 다시 이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근데 또 보여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선전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많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질문이 있었어요. 건설이나 중공업 배관 설계 말고요. 배관 구매는 어떤가요? 국내 빅3 조선소에서 빅3 조선소에서 위에. 네. 배관 구매하고 있는데 일이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향후 커리어가 어떻게 되나요? 저의 축구형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지금 배관 구매 쪽 일하신다고. 네. 구매 쪽 일을 하시면 사실 가실 수 있는 파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구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아주 잦은 분야는 아니에요. 특히 경력직들의 경우. 왜냐면 보통 구매들은 이제 자리를 잡으시면 여러 가지 필요로 하죠. 로열티나 도덕성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네. 구매 쪽은 그 아주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은 꾸준히 있어요. 와, 네. 지금 질문이 장난 아닌데 31살입니다. 와우, 아니 이렇게 건설업계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시고 가셨어요. 현재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 2년 동안 배관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경력직으로 쓰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정도면 경력직이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하셨으면
경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그래도 경력으로 경험이 있으니 지원하셔도 다르게 돼요.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거냐고. 보시는 것보다 의외로 이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공고가 나오면 네. 3년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 2년 10개월인데 2년 5개월인데 이러면 지원을 안 해요. 맞아요. 영어도 토익 600 이상 이러면 나 토익 550인데 550. 이러면 지원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해도 지원을 돼요? 하셔도 돼요. 지원을 하시고 떨어지면 어때? 한번 지원해보는 거예요. 서류 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여러분들을 면접에 초대할 수 있어요. 면접 아. 가보는 거예요. 꼭 5년 이상이라고 해서 5년 이하는 안 돼. 이건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한 경우는 안 되겠지. 예를 들어 5년인데 제가 2년밖에 안 된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지원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은 지원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거나 면접에 이제 참석을 하시거나 해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두려워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그 책 제목 중에 뭐 이력서 100통도 넣어보지 않고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저도 그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때 이력서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떨어지면 한 군데 떨어지면 나 또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력서를 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직을 지원했으면 영업직에 관련된 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썼을 거고 네. 기획 파트에 지원을 했으면 또 기획에 맞춰서 썼을 거예요. 똑같이 복사해서 쓰는 거 말고. 네. 그러면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영업 쪽에 관련된 이력서가 있고 마케팅에 관련된 이력서가 있고 기획에 관련된 이력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쓰고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직종,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직종이 보이기도 하고요. 면접도 그래요. 여러분들 면접 한두 번 가서 바로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절대 안 돼요. 아니요. 절대 안 돼.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면접은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험 싶어요. 차원에서. 면접에 가서 본인이 떨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그 자산은 정말로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경험들이 많아요. 다녀오셔서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런 말을 해서 떨어졌나? 아닌가? 그 면접관이 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랬지? 내가 뭐가 약했지? 내가 왜 떨어졌을까? 얼굴이 못생겼나? 아니면 옷을 잘못 입고 갔나? 내가 자세가 잘못됐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정말로 본인만이 아는 경험이에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꼭 갖고 싶은 기업이 있잖아요. 내가 이건 정말 들어가야겠다 싶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나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시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영화계에서는 흥행을 이끄는 배우를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저는